남베트남과 한국의 운명을 가른 8가지 요인. 오프닝. 남베트남은 왜 실패했을까? 타이베이의 한 연구실. 동아시아 역사서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한 남성이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리우 웨이분, 대만 출신의 지형전략 연구가다. 그의 손끝이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를 번갈아 가리키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웨이분입니다. 20년간 동아시아 지정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두 반도의 서로 다른 운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두 반도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치열한 대결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베트남은 1975년 사이공 함락과 함께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아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미국 지원의 차이였을까요? 저는 대만인으로서, 분단과 전쟁 위협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연구 결과 발견한 것은 한국의 성공에 우연이 아닌 필연적 요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형적 조건, 국민의식, 정치적 선택, 국제정세 대응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반도, 다른 운명. 왜 한국은 살아남았을까요? 그 답을 찾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트 2. 반도 vs 내륙국가.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둘 다 반도라 불리지만 지형적 특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반도는 진정한 반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자연 경계를 이룹니다. 특히 38선 이남의 남한은 뚜렷한 방어선을 갖고 있었죠. 동서남은 바다로 막혀 있고 북쪽 휴전선만 관리하면 되었습니다. 군사 전략상 얼마나 유리했는지 아시나요? 적의 침투로는 기본적으로 북쪽 한 방향뿐이었고 해상 침투는 미군과 한국군 해군력으로 차단 가능했습니다. 게릴라 침투 통로가 극도로 제한적이었던 거죠. 반면 남베트남은 서쪽 캄보디아, 북서쪽 라오스와 긴 육상 국경을 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국경이 대부분 정글과 산악지대였다는 점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국경선을 완벽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북베트남은 이를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유명한 호치민 루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 남베트남으로 무기와 인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보급로였죠. 미군이 폭격해도 정글 속 수많은 우회로를 모두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지형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적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명확한 경계선으로 적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지형이 만든 이 차이가 두 나라 운명의 첫 분기점이었습니다. 파트 3. 지도자와 국민의 주권의식. 한국사를 연구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인들의 강렬한 주권의식이었습니다. 이는 36년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됐죠. 식민 지배를 겪으며 한국인들은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문제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남베트남은 어땠을까요? 프랑스 식민 통치에서 바로 분단 상황으로 이어지며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독립을 경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응오딘지엠 정부는 프랑스 식민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 많은 관료가 구식민지 행정부 출신이었죠. 지도력의 차이도 중요했습니다. 이승만은 한계가 있었지만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상징적 정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며 국민 지지를 얻었죠. 남베트남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응오딘지엠부터 잦은 쿠데타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 국민들 눈에는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였고 실제로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미국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했지만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이 결정한다는 신념이 있었죠. 이것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정신적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4 토지개혁과 민심의 향배.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토지개혁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은 1949년부터 토지개혁으로 지주제를 철폐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이 이제 내 땅을 갖게 되었다는 소유의식을 갖게 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농민에게 토지는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죠. 한국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지킬 것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와서 집단 농장을 만든다면 막 손에 넣은 내 땅을 다시 빼앗기는 것이었죠. 남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대지주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수 지주가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응오딘지엠 정부도 토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지주들의 반발과 정치적 혼란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남베트남 농민들에게는 현 체제를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베트남이 약속하는 토지 분배가 더 매력적이었죠. 베트콩 게릴라들이 농촌에서 쉽게 은신처와 지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북한은 토지개혁을 앞세워 남한 농민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를 받은 한국 농민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민군이나 빨치산이 집단 농장을 만들려 하면 저항했죠. 토지개혁은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안정과 국민 통합을 이뤄낸 정책이었습니다. 파트 5 정권의 정통성과 부패 수준. 정부의 정통성은 국가 존립의 근본입니다. 국민이 이 정부가 우리를 대표한다고 믿지 않으면 그 국가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고 박정희 정권은 군사정권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경제 발전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한국인을 위한 정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부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패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었죠. 오히려 전후 재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어느 정도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남베트남은 달랐습니다. 응오딘지엠부터 역대 정부들이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 많은 정책이 미국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부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들어왔지만 상당 부분이 정부 고위층과 특권층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전쟁의 고통만 겪을 뿐 나아지는 삶을 체감하지 못했죠. 특히 불교도가 다수인 남베트남에서 가톨릭교도 위주의 정치가 이루어진 것도 정통성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종교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국민 통합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를 정통성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강한 외부 지원을 받을수록 자주성 의구심이 커지고 그것이 정통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부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들어왔지만 상당 부분이 정부 고위층과 특권층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전쟁의 고통만 겪을 뿐 나아지는 삶을 체감하지 못했죠. 특히 불교도가 다수인 남베트남에서 가톨릭교도 위주의 정치가 이루어진 것도 정통성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종교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국민 통합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통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외부 지원을 받을수록 자주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그것이 정통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이 역설을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남베트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파트 6 미디어와 국제 여론의 역할. 1960년대 후반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베트남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이라 불립니다. 매일 저녁 미국 가정 안방에 베트남의 참상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네이팜탄에 화상을 입고 달려오는 어린 소녀, 사이공 거리 총살 장면, 미라이 학살 사건까지. 이런 충격적 이미지들이 미국 여론을 빠르게 반전시켰습니다. 1968년 테트 공세의 심리적 파급 효과가 더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베트남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베트남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미국 국민들은 지쳤고 반전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어땠을까요? 1950년대는 아직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되지 않았죠. 더욱이 한국 전쟁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제 여론도 달랐습니다. 한국 전쟁은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연합군이 참여했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반면 베트남 전쟁은 갈수록 미국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죠. 미디어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전쟁이라도 어떻게 보도되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국제적 지지와 국내 여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이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시기에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7 전략적 목표와 국제 정세. 전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명확할수록 전쟁 수행도 효과적이 됩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38선을 경계로 하는 현상 유지, 즉 공산주의의 남진을 막는 것이었죠. 초기에는 북진 통일을 시도했지만 중국 개입 이후 목표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전쟁이 제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해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전쟁 범위를 한반도로 제한하고 소련이나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목표는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남베트남 전체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적은 정규군이 아닌 게릴라였고 명확한 전선도 없었습니다. 언제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지조차 모호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달랐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제2차 대전 승리로 자신감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소련과의 대결 구도도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냉전 구도가 복잡해졌고 미국 내부에서도 베트남 개입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의지가 확고했던 시기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반면 남베트남은 미국이 피로감을 느끼고 국내 반대 여론에 시달리던 시기였죠. 타이밍도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최적의 조건에서 생존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것은 한국인들의 지혜와 의지였습니다. 파트 8 한국인의 긍지, 우리가 배울 점.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형적 이점이나 국제 정세 같은 외적 조건들이 유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강인한 주권의식, 토지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죠. 대만인인 저에게 한국은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작은 나라라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확고한 의지와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K-파프, 드라마, 영화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남베트남의 실패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을 보며 희망을 얻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올바른 선택과 국민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뤄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기적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이 만들어낸 필연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보란듯이 일어나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자랑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